단 하나의 지문. 그 작은 흔적을 전산망에 입력하기까지 무려 23년이 걸렸습니다. 1990년 여름, 홀로 운전대를 잡은 18살 소녀가 흔적도 없이 증발했습니다. 며칠 뒤 발견된 그녀의 차 안에는 낯선 이의 담뱃재와 의문의 지문, 그리고 400km가 넘는 기이한 주행 궤적이 남겨져 있었죠. 하지만 진짜 비극은 진실을 묵혀둔 시스템의 나태함, 그리고 25년 만에 찾아온 반쪽짜리 정의에 있었습니다. 과연 그날 굳게 닫힌 차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본 영상은 1990년에 발생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과 법적 쟁점은 사실 그대로 유지하되 관련자 보호를 위해 인물과 지명 등은 가명으로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한 번이 조용히 묻힌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1990년에 어느 고요했던 여름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90년의 제천. 그곳은 서울의 숨가쁜 시계와는 거리가 먼 느릿하고 평온한 소도시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시장 어귀나 학교 앞, 작은 성당 골목에서 마주치면 자연스레 서로의 안부를 묻곤 했죠. 저녁 식사를 마치면 거실 TV 앞에 모여 앉았다가 일찍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드는 일상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흉악한 범죄 뉴스는 그저 브라운관 너머 먼 곳의 이야기일 뿐 우리 가족의 삶과는 무관하다고 믿었던 시절이었습니다. 18살 백보람은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참이었습니다. 당장 어느 대학에 갈지 명확히 정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자기 몫의 삶을 준비해보고 싶어 하던 나이였죠. 학교 교향악단에서 바이올린을 켰던 보람이는 어디서나 눈에 띄게 화려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자기 공간을 반듯하게 정돈하고 무슨 일이든 서두르지 않으며 남에게 폐 끼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차분한 성격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무뚝뚝하고 조용하지만 결코 마음이 약하지 않은 단단한 아이로 기억합니다. 그해 여름, 보람이는 다가올 계획들을 위해 스스로 돈을 모아볼 생각으로 작은 사무실에 임시직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7월 중순 회사에서 그녀를 서울로 보냅니다. 3일 동안 진행되는 컴퓨터 교육 과정에 참석하라는 지시였죠. 1990년 당시 지방 소도시에 사는 18살 소녀에게 홀로 며칠씩 서울을 다녀온다는 건 온 가족이 둘러앉아 꽤 오래 상의해야 할 만큼 큰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운전해 데려다 주려 했지만 야속하게도 직장 일정이 엇갈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보람이가 직접 가족의 구형 현대 엑셀 승용차를 몰고 가기로 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가족들의 손때가 묻어 익숙했고 평소 아버지를 도와 짧은 거리를 종종 운전해 봤기에 아주 낯선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출발하기 전 짐을 싣던 보람이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연수원에 도착하면 공중전화나 프런트에서 꼭 먼저 전화를 걸겠다고요. 모바일 기기가 없던 1990년에는 너무나 당연하고 일상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다짐이 가족이 온전하게 기억하는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백씨 집안의 거실 전화기는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무겁게 가라앉던 그 낯선 침묵, 그것은 이 평범했던 가족의 일상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궤도 밖으로 밀려났음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연수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보람이가 교육장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족들은 곧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 이 사건은 그저 흔한 성인 가출이나 단순한 연락 두절 정도로 취급되었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는 없었습니다. 인근 병원이나 고속도로에 접수된 교통사고 기록도 없었습니다. 당장 강력범죄로 수사망을 좁힐 만한 뚜렷한 정황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경찰이 가족에게 던진 첫 질문들도 의뢰 묻는 익숙한 것들이었습니다. 최근에 새로 사귄 사람은 없는지, 집 안에서 크게 다툰 적은 없는지, 혹시 목적지를 바꿔 혼자 어디로 훌쩍 떠날 만한 이유는 없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늦은 오후를 지나 저녁을 향해 갈수록 가족들의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짙어졌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단순한 걱정은 서서히 공포로 변해갔습니다. 보람이는 아무런 말도 없이 정해진 일정을 내팽개칠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스스로 책임지고 나선 첫 서울행에서 일방적으로 자취를 감출 이유 따위는 더더욱 없었죠.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했던 일상에 분명한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가족들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7월 19일, 충청남도 천안 지역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사건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가족의 구형, 현대 엑셀 승용차가 북쪽으로 향하는 길목인 천안의 한 지역 쇼핑몰 주차장에서 덩그러니 발견된 겁니다. 발견 당시 차 문은 밖에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외부 충돌의 흔적도, 누군가 강제로 유리를 깬 자국도 없었습니다. 창너머로 조심스럽게 들여다본 나부의 풍경은 마치 운전자가 잠깐 물건을 사러 자리를 비운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을 끌 만한 어떠한 소란의 흔적도 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근처 매장의 한 직원은 7월 17일 전고 무렵 그곳에서 젊은 여성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가게에 들러 소소한 물건을 샀고 태도는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구조를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언뜻 들으면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의미한 증언 같지만 그 지나친 평범함이 오히려 상황을 더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그 조용한 일상의 순간 속에 이미 끔찍한 비극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마침내 경찰이 굳게 닫힌 엑셀 승용차의 문을 강제로 열었을 때 수사관들의 시선을 멈추게 한 건 노골적인 폭력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좁은 차 안에 진짜 주인은 사라지고 한 전혀 다른 누군가가 너무 오래 머물다 간 것 같다는 묵직하고도 기이한 공백감이었습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여다본 차량 내부는 무언가 크게 부서지거나 격렬한 몸싸움이 일어난 것처럼 난장판은 아니었습니다. 첫눈에 들어오는 풍경은 오히려 기묘할 만큼 정돈되어 있었죠. 하지만 수사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묘하게 어긋난 흔적들이 차 안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텅 빈 대시보드였습니다. 원래 그곳에 단단히 박혀 있어야 할
카세트 라디오가 거칠게 뜯겨 사라진 상태였죠. 만약 이 단서 하나만 떼어놓고 본다면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단순한 차량 털이 범죄를 떠올리기 십상입니다. 차문이 잠겨있던 것과 오디오가 사라진 것, 이 두 가지만 연결해보면 범행의 목적이 금품을 노린 흔한 절도처럼 보이기도 하니까요. 이 때문에 초기 수사는 자칫 평범한 강도 사건으로 방향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 남겨진 다른 흔적들은 사건이 그렇게 단순하고 뻔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음을 조용히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보람이가 집을 나설 때 입고 있었던 붉은색 셔츠가 구겨진 채 떨어져 있었습니다. 불길하게도 셔츠의 밑단은 누군가의 억센 힘에 의해 크게 찢겨나간 채였습니다. 그리고 재떨이와 뒷좌석 틈새에서는 적지 않은 양의 담뱃재가 발견되었습니다. 가족과 주변 지인들은 보람이가 평소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흩어진 담뱃재가 그 밀실 안에서 정확히 어떤 끔찍한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를 증명하고 있었죠. 이 좁고 밀폐된 공간에 다른 누군가가 꽤 오래 함께 있었고, 그 낯선 침입자가 느긋하게 담배를 태울 만큼의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수사관들의 등줄기를 더욱 서늘하게 만든 다음 단서는 운전석 계기판의 주행거리였습니다. 계기판의 숫자는 출발 당시 가족이 기억하던 기록보다 무려 400km나 더 늘어나 있었죠. 초행길이라 길을 헤맨 수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차는 원래 목적지였던 서울행 궤도를 완전히 벗어나 알 수 없는 여러 지역을 빙빙 돌며 끌려다녔고, 그 기나긴 여정 끝에야 비로소 천안에 버려진 겁니다. 누군가 피해자의 차량을 마음대로 통제하며 그토록 긴 시간 동안 여유롭게 운전대를 잡고 다닐 만큼 상황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었다는 무서운 뜻입니다. 운전석 바닥 매트를 들춰낸 경찰은 또 하나의 뼈아픈 흔적을 마주합니다. 평소 보람이가 소중하게 끼고 다니던 반지가 그 아래 어두운 곳에서 숨겨지듯 발견된 겁니다. 하필이면 매트 밑 깊숙한 곳에 반지가 떨어져 있다는 건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차 안에 갇혀있던 보람이가 아직 이성과 판단력을 유지하고 있던 찰나의 순간에 기지를 발휘해 소중한 물건을 본능적으로 감추려 했던 처절한 몸부림에 가까웠죠. 이 시점까지도 범인의 윤곽은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굳게 잠겨있던 이 승용차는 침묵 속에서도 나름의 방식으로 그날의 진실을 묵직하게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보람이는 이 여정을 결코 혼자 끝내지 못했고, 그녀를 덮친 정체불명의 동승자 역시 단순히 오디오만 훔쳐 조용히 떠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치 고의로 흩어놓은 퍼즐 조각 같은 현장, 그리고 그 혼란스러운 파편들 사이에서 굳게 닫혀있던 수사망의 첫 번째 빗장을 열어젖힌 건 전혀 예상치 못한 사소한 물건이었습니다. 바로 차 안에 무심하게 버려진 2개의 종이컵이었습니다. 차량 내부에 무심하게 버려져 있던 2개의 얇은 종이컵. 하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익숙한 로고가 박힌 컵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름조차 알 수 없는 허름한 길거리 매장의 것이었습니다. 그저 쓰레기처럼 보이는 이 2개의 컵은 사실 아주 중요한 진실 하나를 조용히 짐작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보람이가 원래 목적지였던 서울행 궤도에서 강제로 벗어난 뒤에도
이 엑셀 승용차가 곧바로 멈춰 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차량은 충청도 일대의 도로를 계속해서 이동했고 그 사이 최소 2군데 이상의 장소에 들러 멈춰 섰습니다. 이 사건은 길가에서 벌어진 우발적이고 짧은 찰나의 납치가 아니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분명한 통제력을 쥐고 아주 기나긴 시간 동안 차를 끌고 다녔다는 묵직한 흔적이었죠. 경찰은 곧바로 충청 지역 일대를 오가며 활동하는 자동차 절도 전과자들을 용의 선상에 올렸습니다. 1990년 당시 수사 관행과 논리로는 꽤 합리적이고 당연한 방향이었습니다. 외진 주차장에 덩그러니 버려진 차, 뜯겨나간 대시보드의 카세트 라디오, 그리고 혼자 여행하던 젊은 여성. 얼마 지나지 않아 최 씨라는 이름의 전과자가 수사망에 걸려들었습니다.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범죄 수법은 경찰이 찾고 있던 유력한 용의자의 윤곽과 제법 잘 맞아떨어졌죠. 여기에 쐐기를 박는 진술 하나가 등장합니다. 최 씨의 옛 지인이 경찰을 찾아와 그가 젊은 여성을 납치했다고 자랑스레 떠드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제보한 겁니다. 아니, 언제 어디서 벌어진 일인지 정확한 날짜도 없었고 다른 방법으로 교차 검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도 없는 모호한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범인을 잡아야 한다는 절박한 압박감에 쫓기던 수사팀에게 이 불확실한 진술은 실제 가치보다 훨씬 더 무겁고 확정적인 단서로 여겨졌습니다. 수십 년 전 미제 사건들의 낡은 기록을 들여다보면 아주 흔하게 발견되는 뼈아픈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수사관의 머릿속에 가장 그럴듯한 가설이 단단하게 세워지는 순간 그 틀에 맞지 않는 다른 미세한 단서들은 너무나도 쉽게 외면받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현장에 흩어져 있던 그 사소해 보이는 파편들이 훗날 진짜 범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될 거라는 걸 그땐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최 씨를 향한 경찰의 수사는 그렇게 한동안 뜨겁고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굳게 잠겨있던 차창과 조수석에 버려진 종이컵 표면에 묻어있던 정체불명의 지문들이 마침내 대조실 테이블 위에 올랐을 때 상황은 차갑게 반전됩니다. 모두가 의심 없이 믿고 따랐던 첫 번째 가설이 소리 없이 금가며 부서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보람이가 실종된 지 한 달이 훌쩍 지난 8월 22일 충남 아산 외곽의 한적한 갓길, 무성하게 자란 풀숲 사이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은 주민의 신고가 접수됩니다. 출동한 경찰이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안타깝게도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시신이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정확한 사인조차 밝혀내기 어려울 만큼 훼손되어 있었죠. 하지만 천안에 버려져 있던 엑셀 승용차와 이 참혹한 현장을 직접적으로 이어주는 소름 끼치는 단서 하나가 발견됩니다. 피해자의 두 눈을 단단히 가리고 있던 붉은색 천 조각. 그것은 보람이가 집을 나설 때 입고 있었던 밑단이 거칠게 찢겨나간 바로 그 셔츠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닌 명백하고 잔혹한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유력한 용의자였던 최 씨를 다시 소환해 알리바이와 당일의 동선을 샅샅이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수거된 가장 확실한 물리적 증거, 즉 차량 창문과 종이컵 표면에 묻어있던 지문들을 최 씨의 것과 대조한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불일치.
수사팀이 모든 기대를 걸었던 첫 번째 용의 선상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곧바로 새로운 단서를 열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사는 짙고 차가운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199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 형사 사법 시스템은 아직 많은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방범용 CCTV도 없고 목격자조차 나타나지 않은 상황. 게다가 시신이 방치된 한 달이라는 시간은 현장에 많은 증거를 자연 속으로 지워버렸습니다. 강력한 유전자 감식 기술이 부족했던 그 시절에는 아무리 형사들이 발로 뛰어도 진범을 특정하기 직전의 문턱에서 어쩔 수 없이 돌아서야 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숨이 턱 막히는 잔인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참혹한 시신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억지로 삼켜내야만 했는데 정작 아이를 그곳에 버려둔 범인이 누구인지 시스템조차 대답해주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맹렬했던 수사팀의 발걸음도 점차 무겁게 멈춰 섰습니다. 갈 길을 잃은 서류들이 하나둘 상자 속으로 들어가면서 뜨거웠던 사건은 서서히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고 깊숙한 먼지 속으로 밀려난 낡은 기록들 사이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진실의 파편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진짜 주인을 지목해줄 새로운 시대의 도구가 도착하기만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이름 없는 지문들이었죠. 20해가 훌쩍 넘는 긴 시간이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제천의 풍경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했던 익숙한 골목길은 넓게 포장되었고 가족의 발길이 닿던 동네의 호흡도 예전 같지 않게 빠르게 변해갔죠. 사건 이후에 태어나고 자란 젊은 세대에게 백보람이라는 이름은 그저 낯선 단어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한때 수많은 사람을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던 끔찍한 비극마저 낡은 서류철 안에 흐릿한 활자로 무심히 마모시켜버렸습니다. 보람이의 부모님은 여전히 그낡고 조용한 집에서 서서히 늙어갔습니다. 밖에서는 타인에게 그날의 아픈 기억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과거를 훌훌 털어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1990년 여름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던 옛날 거실 전화기의 번호를 굳이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일. 딸의 손때가 고스란히 묻어있는 낡은 물건들을 집 안 깊숙한 곳에 조심스레 간직하는 일. 그것은 어쩌면 차마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는 가족들만의 처절하고도 질긴 기다림이었을 겁니다. 비극적인 사건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그 집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이 사건에 밤낮 없이 매달렸던 담당 형사들도 하나둘 정년퇴직을 맞이하거나 다른 지역 부서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보람이의 수사 기록은 서서히 캐비닛의 가장 깊숙한 뒤쪽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죠. 이 사건이 결코 덜 중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같이 당장 해결해야만 하는 더 뜨겁고 다급한 새로운 사건들이 폭포수처럼 경찰서로 밀려들었기 때문입니다. 불 꺼진 차갑고 어두운 기록물 보관소. 그곳에 남겨진 빛바랜 서류들과 아직 자신의 진짜 이름을 찾지 못한 낯선 지문들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두꺼운 먼지 속에서 묵묵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긴 침묵의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숨가쁘게 변해갔습니다. 1990년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범용 CCTV가 거리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비추고 수많은 범죄 데이터가 컴퓨터를 통해 디지털로 촘촘하게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쉽게 기록되고 추적되는 지금의 세상을 보고 있노라면 보람이는 참으로 야속한 시대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단 하나의 사소한 연결고리를 놓친 대가로 진실이 수십 년이나 어둠 속에 유예되어 버린 그 참담하고 억울한 시대를 말입니다. 하지만 굳게 닫혀있던 이 오래된 미제 사건의 문을 다시 열어젖힌 것은 어느 날 기적처럼 나타난 극적인 목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허무할 정도로 너무나 단순하고 조용한 하나의 작업. 누군가 마침내 그 오래된 지문들을 새로운 시스템에 입력하면서부터였습니다. 2013년 경찰청 미제 사건 전담팀이 먼지 쌓인 낡은 기록들을 다시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캐비닛에 두꺼운 서류 더미 속에서 백보람 사건의 기록 역시 23년이라는 긴 잠에서 깨어나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을 찬찬히 넘겨보던 새로운 수사팀을 일순간 망견자실하게 만든 것은 지금껏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기발하고 놀라운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이위 그것은 마땅히 밟았어야 할 과정을 끝까지 가지 못한 채 종이 위에 덩그러니 방치되어 있던 아주 오래되고 뼈아픈 흔적이었습니다. 1990년 당시 엑셀 승용차 안팎과 유류품에서 채취되었던 수많은 낯선 지문들. 놀랍게도 그 지문들은 오직 낡은 서류철 안에 잉크 자국으로만 남아 있었을 뿐 경찰청의 자동 지문 검색 시스템, 이른바 에이피스 안에 제대로 입력되어 대조된 적이 없었습니다. 1990년에는 아직 이런 전산망 기술이 초기 단계였고 이후 세월이 흘러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고도화되는 과정에서도 이 오래된 미제 사건의 지문들은 업데이트되지 못한 채 아득하게 누락되어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이라면 사건 현장에서 가장 먼저 거치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절차가 그 시절에는 사건 전체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구멍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곧바로 23년 전 빛바랜 종이 위에 찍혀있던 지문들을 조심스럽게 스캔하여 현대적인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데이터를 돌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니터, 화면 위로 기계가 조용히 한 사람의 이름을 띄웠습니다. 정 씨. 그 이름은 과거 수사팀이 그토록 끈질기게 매달렸던 첫 번째 용의자 최 씨가 아니었습니다. 초기 수사 기록, 어디에서도 중심에 서본 적이 없는 수사망밖에 완전히 낯선 인물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철저한 낯설미, 이 지문 일치 결과의 무게를 더욱 묵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새로운 용의자가 한 명 등장했다는 의미를 넘어섰습니다. 지문 하나를 제때 전산화하지 못했다는 그 단순한 이유만으로 경찰과 가족들은 지난 23년 동안 진짜 범인을 까마득히 놓치고 있었다는 너무나도 잔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셈이었으니까요. 이 극적인 순간, 이 억지로 목소리를 높여 긴장감을 끌어올릴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시스템 화면에 떠오른 그 세 글자의 이름만으로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사건의 톱니바퀴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해 거칠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수사팀이 던져야 할 질문은 너무도 명확해졌습니다. 과연 그 좁은 차 안에 누군가 함께 있었을까를 묻는 낡고 조심스러운 의심의 단계는 끝났습니다. 남은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대체 정 씨는 누구이며 그는 혼자 차를 몰고 가던 보람이의 마지막 여정에 정확히 어느 구간에서 올라탔는가?
정 씨의 과거 발자취와 1990년의 낡은 유류품들을 하나의 테이블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을 때 지난 23년 동안 의미 없이 흩어져 있던 낡은 퍼즐 조각들은 비로소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맞물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시는 어긋나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말입니다. 1990년대 초반 정 씨의 생업은 장거리 화물차 운전이었습니다. 그는 충청 일대와 수도권을 잇는 수많은 시외, 국도와 고속도로, 노선에 아주 밝았죠. 장시간 운전하는 화물차 기사들이 피곤을 달래려 멈춰 쉬는 익숙한 휴게소들, 그리고 차를 며칠씩 세워두어도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으슥한 공터나 갓길들을 그는 누구보다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그의 과거 주요 이동 동선을 낡은 사건 지도 위에 겹쳐보자 사건 당시 엑셀 승용차 계기판에 찍혀있던 400km라는 비정상적인 주행거리가 비로소 납득되기 시작했습니다. 차량은 결코 목적 없이 허공을 떠돌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장거리 운전에 능숙한 자의 익숙하고도 치밀하게 계산된 궤도를 따라 여러 지역을 질질 끌려다녔던 겁니다. 또한 경찰의 초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산이 보람이의 목적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천안의 한 인적 있는 주차장에 고의로 버려진 것이었죠. 정 씨의 낡은 전과 기록은 수사팀의 차가운 의심을 더욱 단단한 확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과거 범죄 이력 중에는 비좁고 밀폐된 차량 안에서 여성을 상대로 강압적인 폭력과 위협을 행사했던 끔찍한 기록이 분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거의 기록 자체가 보람이 사건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남자가 다친 차 안이라는 좁은 공간을 어떻게 폭력적으로 통제하고 그곳을 어떻게 피해자가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절망적인 덫으로 만드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정 씨의 지난 삶을 샅샅이 재구성하던 수사관들은 이 사건의 숨통을 트여줄 가장 기적적이고도 결정적인 조각 하나를 찾아냅니다.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15년이던 당시 법률에 따르면 1990년에 발생한 이 사건은 2005년에 이미 법적인 수명이 완전히 끝났어야 했습니다. 진범을 잡아도 처벌할 수 없는 뼈 아픈 상태였죠. 하지만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인근 화물차 기사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탐문 수사를 벌이던 바로 그 무렵에 정 씨가 돌연 출국하여 꽤 오랜 시간 타국에서 도피하듯 머물다 돌아온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이 갑작스러운 출국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할 경우 그가 외국에 머무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시계는 차갑게 멈춰섭니다. 수사기관은 그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주했다는 정황을 집요하게 입증해 냈습니다. 바로 이 조항 덕분에 20년이 훌쩍 넘어 영원히 묻힐 뻔했던 이 낡은 미제 사건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다시 법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었던 겁니다. 마침내 취조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경찰과 마주 앉은 정실 씨는 보람이를 전혀 알지 못한다며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 채 기대었을 뿐이라는 궁색한 변명이 이어졌죠. 하지만 상황은 명확한 물증이 부족했던 1990년의 가벼운 탐문 수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엑셀 승용차의 창문 안쪽에서 발견된 지문, 조수석에 덩그러니 버려진 고속도로, 휴게소 종이컵에 묻은 지문, 그리고 보람이가
천안의 길거리에서 샀던 얇은 화장품 포장지 표면의 지문까지. 오직 정씨 한 사람의 지문만이 사건 현장의 가장 내밀한 곳곳에 명확하게 남아 그날의 진실을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파편들만 하나씩 떼어놓고 본다면 어떻게든 우연의 일치라고 둘러대며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낡은 파편들이 하나의 궤적을 그리며 수사관의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이자 그것은 범인이 도저히 부러뜨릴 수 없는 촘촘하고 단단한 사슬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멀고 먼 길로 애둘러 돌아온 끝에 수사팀은 마침내 흩어져 있던 조각난 증거들이 일제히 한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는 진짜 이름을 확고하게 거머쥐었습니다. 더욱이 이번에는 단순한 심증을 넘어 그를 합법적인 법의 심판대 위로 강제로 끌어올릴 수 있는 튼튼한 밧줄도 함께 쥐고 있었죠. 하지만 진짜 범인을 마주하는 것과 그가 법정에서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만드는 것 사이에는 여전히 좁히기 힘든 거대한 간극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번엔 법의 엄격한 잣대가 거꾸로 사건의 목을 차갑게 조이기 시작합니다. 2015년 초 사건 발생 후 약 25년이라는 까마득한 세월이 흘러서야 마침내 정 씨의 두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백보람의 가족들에게 이 소식은 그토록 오랜 시간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던 참혹한 기억에 처음으로 범인의 진짜 얼굴을 대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멈춰있던 가족의 시간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 듯 했죠. 하지만 유가족의 뜨거운 오열과는 달리 이 사건을 법정에 세워야 하는 검찰의 시선은 한없이 차갑고 냉정해져야만 했습니다. 수사관이 진범을 잡았다고 확신하는 것과 엄격한 법정에서 그의 유죄를 증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차량 내부 가장 내밀한 곳곳에 남겨진 정 씨의 지문들, 화물차 기사로서의 기이한 이동 궤적, 그리고 무엇보다 수사망을 피하려 서둘러 떠났던 긴 해외 도피 생활. 이 모든 정황 증거들은 정 씨가 그날 보람이의 채 강제로 탑승해 상황을 철저히 통제했다는 사실을 촘촘하게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그의 비겁한 도피 덕분에 형사처벌의 문인 공소시효도 닫히지 않고 기적적으로 열려 있었죠. 하지만 검찰이 마주한 법적 장벽은 너무도 높고 견고했습니다. 정철 씨가 차 안에 함께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했지만 그가 보람이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앗아갔다는 법의학적 증거, 즉 살인을 증명할 치명적인 직접 증거는 시신이 방치되었던 시간에 거친 풍화 속에서 이미 모두 깎여나가버린 상태였습니다. 만약 검찰이 최고 형량인 살인죄로 그를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재판부에서 직접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25년을 뜬 눈으로 기다려온 앙상한 정의마저 영원히 물거품이 되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은 늘 피고인의 편이니까요. 결국 검찰은 길고 고통스러운 고민 끝에 뼈아픈 타협을 선택합니다. 살인죄 대신 법정에서 유죄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확실한 상해치사, 즉 폭행이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혐의로 기소 방향을 한 단계 낮춘 겁니다. 그들이 보람이의 죽음을 가벼운 사고 정도로 여겨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된 낡은 증거들로 도달할 수 있는 무죄 방면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어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유가족의 고통은 바로 이 지점에서 또 한 번 무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25년을 피눈물로 지사하며 기다렸건만 그들은 끝내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른 진짜 죄의 이름으로 심판받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법앤투바 한계가 강요한 가장 덜 위험한 타협안을 그저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죠. 재판부는 결국 정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가 촘촘한 법의 그물망을 끝내 완전히 빠져나가지는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죗값을 치르게 하는 데는 성공한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가 유가족의 거대한 상실감까지 온전히 채워주기엔 턱없이 가볍고도 씁쓸한 무게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통쾌한 승리의 순간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서류 처리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범인을 법정으로 끌고 왔지만 그날의 온전한 진실까지는 끝내 다 데려오지 못한 반쪽짜리 결말이었으니까요.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장을 향해 갑니다. 남겨진 것은 더 이상 누가 그랬는가 라는 호기심 어린 질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불편하고도 묵직한 의문 하나만이 남았습니다. 과연 이 차가운 결말을 우리는 진정한 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들으신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국 시청자분들의 공감과 이해를 돕기 위해 인물과 지명, 삶의 배경 일부를 조심스럽게 각색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홀로 운전대를 잡았던 여성이 실종되고 기이한 주행 궤적을 남긴 채 버려진 차량, 그리고 수십 년이 흘러서야 지문 전산화를 통해 진범의 윤곽이 드러난 사건의 핵심 뼈대는 모두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의 모티브가 된 것은 1990년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발생한 미제 사건입니다. 기나긴 시간 끝에 방치되었던 낡은 지문 기록이 시스템을 통해 데니스 브렌트노라는 진범을 지목해냈고 실제 현실에서도 그는 불완전한 증거의 한계 탓에 살인죄가 아닌 타협된 형량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한국의 형사사법체계라는 렌즈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정황 증거가 마주하는 현실적인 한계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결코 정황 증거가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국의 수많은 주요 범죄들 역시 목격자민이 없는 현장의 파편들을 정교하게 짜맞추어 진실을 밝혀내곤 합니다. 하지만 가장 무거운 죄를 묻기 위해서는 그 증거의 사슬이 의심의 여지 없이 완벽하게 맞물려야만 합니다. 세월의 풍패 현장이 무너지고 과학적 데이터가 수십 년이나 늦게 도착해버리면 기소권을 쥔 검찰은 종종 고통스러운 딜레마에 빠집니다. 가장 무거운 죄목을 고집하다가 무죄로 범인을 연경 놓쳐버릴 위험과 죄목을 낮추더라도 확실하게 감옥에 가두는 것, 그 위태로운 저울질 속에서 그들은 무기력하게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뼈아픈 교훈은 현장을 훼손하지 말라는 식의 단순한 수칙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서늘한 진실은 어떤 비극은 범인이 치밀하고 영악해서가 아니라 그저 시스템이 진실을 제때 소화하지 못할 만큼 느리고 관료적이었기 때문에 길어진다는 점입니다. 제때 시스템에 입력되지 못한 잉크 묻은 지문 하나가 남겨진 가족에게는 무려 20여 년이라는 잔인한 형벌을 강요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차가운 타협 끝에 내려진 이 판결을 우리는 정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낡은 서류철이 도달할 수 있었던 위태로운 최선이었을까요?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깊은 생각들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도 조용히 묻혀 있던 또 다른 진실의 기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떤 사건들은 범인을 향해 닫히는 무거운 철창 소리와 함께 온전하게 끝을 맺지만 또 어떤 사건들은 정의가 훨씬 더 일찍 도착했어야만 했다는 묵직한 부채감만을 남긴 채 끝이 납니다.